끝이랐으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선생님은 이제 없다. 살아있는 한 끝은 영원히 유예된다. 끝은 죽은 자의 것. 그러니 나는 끝이 아닌 끝의 자리에서 끝과 함께 한 끗 차이로도 완전히 뒤집히는 세계의 비밀을 예민하게 목격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 여기 이곳 단어들이 사방에 놓여있는 나의 작은 놀이터에서.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다 아시죠? 만약에 이 제목을 별 새는 밤이라고 바꾼다면 어떨까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차이를 콕 꼬집어 말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단어의 집에 수록되어 있는 삽수라는 글에서 이 책을 쓴 안희연 시인은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량을 센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세는 것은 따져 묻고 판단하는 일이라면 헤아림 속에는 가늠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있다. 해단은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듯이 힘과 의지, 애씀이 수반되는 말이다 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쓰는 말들도 시인에겐 한 단어에 대해 말하는 일이 한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작가가 양초로 쓰인 글자를 촛불에 비추듯 찾은 45개의 단어가 가진 보석 같은 의미를 생활 속으로 끌어내 따뜻한 삶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블라이 기센. 매년 12월 31일에만 펼치는 노트가 있다. 무늬 없이 샛노랗고 크기는 손바닥보다 약간 작으며 겉면에는 Not too late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1년에 딱 한 번 한 해의 마지막 날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희미하게 존재하지만 필요한 순간만큼은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노트. 한 해의 마지막 날에만 펼칠 수 있는 건 그것이 내 새해 소망을 모아둔 금고이기 때문이다. 새해 소망을 구구절절하게 적는 것도 금지된다. 딱 한 줄일 것. 구체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일 것. 진심일 것. 추가로 지켜야 할 조건들이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적어도 작심삼일에 그치는 것이 새해 소망이거늘 일부러 추상적인 소원을 적는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겠다. 나름대로 반박할 이유는 있다. 내 삶이 굴러가는 원리를 살펴보면 다분히 목표지향적이고 무언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한시도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해 소망을 아예 쓰지 않겠노라 작정한 시간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의 백지는 어딘가 무책임해 보였다. 말뚝에 묶인 양을 풀어주되 초원을 떠나게 하고 싶진 않았다. 여기가 내 집, 내 삶의 장소이니까. Not too late 노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까다로운 작은 소망들을 늦지 않게 채집하기 위함이었다. 어떤 해에는 알록달록해지기라는 소망을 적었다. 어느 해에는 사랑스럽게 거절하기를, 또 어느 해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될게 라고 적었다. 매해 쌓여가는 까다로운 작은 소망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알록달록하고 사랑스러운 상태를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지, 더 많은 것과 덜 많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답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럴수록 속으로는 참 좋은 소망이었어 생각한다. 생활은 구체적인 결정과 책임들로 굴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엄중할 수밖에 없으니 적어도 소망만큼은
추상의 자리에 두고 싶은 까닭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 때문에 고꾸라지는 일, 스스로를 단죄하고 실망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치르는 행사나 예식이 의식이라면 나는 나만의 작은 의식들을 통해 내 삶에 예의를 다하고 싶다. 그것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한옥 연주 같은 삶에서 매년 찾아오는 새해는 전조의 시간일 뿐이다. 대체로 진부하고 아주 가끔 놀라워지는 삶에서 그런 작은 의식마저 없으면 어제와 오늘을, 내일과 모레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니 시청역 앞 진주회관에서 콩국수를 먹지 않으면 나의 여름은 시작되지 않아요. 집 앞마당에 흐드러진 능수와 사진을 찍어야 비로소 7월이죠. 그렇게 나만의 작은 의식의 목록을 내려가 보면 어떨까? 나의 달력, 나의 엔딩을 상상하면서. 독일에는 블라이 기센이라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12월 31일 밤이 되면 납을 녹여 그림자의 형태나 굳은 모양을 보고 한 해의 운을 점치는 것이다. 마트에 가면 블라이 기센 키트를 팔기도 하는데 1에서 2유로면 구입이 가능하단다. 내가 녹인 납이 권총, 칼, 도끼, 그 밖에 어떤 모양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해석하기 나름일 것이다. 다만 그 작은 의식을 통해 각자가 살아낼 일련의 모양을 예감해 보는 것이겠다. 그 순간 무영의 삶은 깜빡하고 빛난다. 얘야, 삶이란 흘러가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에 잡히기도 한단다. 지금 여기 네 손 안에 분명하게 들려 있잖니? 하고. 유루증에 걸린 강아지 사진을 보았다. 눈 주변의 젓갈색에 무언가 흐른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내 강아지를 위한 질병 사전에 따르면 유루증은 코로 흘러내려야 하는 눈물이 배출되지 못해 눈으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상태를 말한다. 불가에서는 번뇌로 가득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를 일컫기도 한단다. 하필 젓갈색인데에도 이유가 있다. 눈물에 함유된 철분이 공기와 만나면 갈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 너무 울어서 피부색이 변할 정도라니. 하고 많은 색 중에 젓갈색이라니. 나에겐 팥죽만 보면 목이 메고 울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순전히 팥죽의 색깔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못난 마음을 한 속 가득 넣고 끓이면 꼭 그런 색과 모양이 될 것 같아서다. 휘저을수록 검어지고 퍽퍽해지는 것까지 영 손쓸 도리가 없는 풍경이다. 불쑥 이런 질문이 생겨난다. 너무 안 우는 것과 너무 우는 것 중 무엇이 더 문제일까? 결핍과 과잉, 메마름과 흘러넘침, 마이너스와 플러스. 어느 방향으로든 극에 다다른 상태는 벼랑 위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는 일처럼 위태롭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일까? 고르자면 너무 우는 쪽이 맞다. 20살 무렵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었으니까. 바닥에 나뭇잎 굴러가는 장면만 봐도 슬프다. 어쩜 저렇게 슬플까? 눈물이 줄줄 흘렀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사는 일이 강팍해진 탓일까? 시간에 무뎌진 탓일까? 잘 울지 않게 됐다. 그래서 단단해진 줄 알았다. 그래, 어른이 눈물을 참을 줄도 알아야지. 속 울음이라는 말도 있듯이 겉으로 보이는 눈물만 눈물인 게 아니니까.
대단한 착각이었다. 나는 그저 잊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음으로써 제 존재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빈도가 줄어들었을 뿐 나는 여전히 너무 우는 사람이 맞다. 이제는 모든 것에 슬퍼하기보단 한 가지에 깊이 슬퍼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가장 최근에 운 기억은 이렇다. 친정에 다니러가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데 누구였는지 불현듯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초등학교 6학년 무렵 엄마에게 정말 큰 교통사고가 났었다. 평소보다 출근이 늦어진 엄마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차선을 바꾸었다가 마주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한 것이다.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생각했단다. 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아가 되는구나.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병원. 차는 폐차되었고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모두들 양손을 모았다. 여기까지는 나도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엄마가 추월을 할 만큼 서둘러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머, 희연아, 너 모르는구나. 그날 네가 너무너무 아팠어. 엄마가 죽 끓여놓고 해열자랑 두고 나가는데 열이 펄펄 끓는 너를 혼자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엄마 얼른 갔다가 조퇴하고 올게. 그 다음에 병원 가자. 조금만 자고 있어. 하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앞차가 기어가는 바람에 9시 출근 시간이 간당간당해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지금껏 한 대도 없었으니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차선을 바꾸었다가 아는 이야기는 언제든 모르는 이야기가 된다. 한 번도 알았던 적 없는 이야기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은 피곤했는지 꾸벅꾸벅 졸고 나는 마스크를 쓴 채 50분을 내리울었다. 간선 도로를 달리다 몇 개의 터널을 통과하고 한강대교를 건너는 동안 저 불빛들, 저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전부 다 책망의 눈이 되어 나를 혼내는구나 싶었다. 슬픔도 활기를 띠고 나를 봤다. 이쪽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휘저어졌다. 그렇게 젓갈색 얼굴로 집에 왔다. 그때 내겐 삼촌차를 타고 병원에 갔던 기억밖에 없는데 환자복을 입은 엄마를 간병인용 간이침대로 밀어내고 병실 침대를 떡하니 차지한 채 쿨쿨 잔 기억밖에 없는데 이 글은 그 시간을 통과해온 엄마를 위해 쓴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루가 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의 구체성으로 말미암아 이 페이지는 허투루 넘길 수 없는 페이지가 될 거라고. 귀퉁이를 접어 두고두고 펼쳐보며 엄마의 아팠던 시간, 그림자의 그림자까지 끌어안겠다고. 사과의 갈변은 사과가 운 흔적일까? 유루증은 생각할수록 슬픈 병이다. 젓갈색이 생각할수록 슬픈 색인 것처럼. 벼락 다지. 사람들은 다 지구에 있는데 나 혼자 지구 바깥에 우주에 있는 느낌이 들어. 너를 만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불쑥불쑥 떠오른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멍하게 서 있게 돼. 이름에 진실되다는 의미의 한자가 들어있어 이렇게 사는가 보다고. 거짓 가짜가 들어간 이름이었다면 조금 다르게 살지 않았겠냐고 무심한 듯 말하던 너. 오래 준비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속상했을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내내 나의 마음도 빗물에 오래 담가둔 이불처럼 눅진하고 무거웠어. 홀로 우주에 있을 너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누군가의 상심과 좌절에 무엇을 보태거나 덜어내는 일이 근본적으로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나는 네가 쥐고 있는 단어가 추방, 박탈, 탈락, 소외감 같은 단어가 아니길 바라지만 우주는 너무 거대하고 공하고 추운 공간이니까. 그곳에서 너의 시간이 어떤 속도로 흐르는지 알지 못하니까. 희망, 긍정, 열정, 목표 같은 단어들을 억지로 발에 묶어 지구로 끌어당기고 싶지도 않으니까. 네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거나 아무 상관없는 소리만 늘어놓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편지를 써. 거긴 위험한 곳이니 하루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 건 안 해. 그저 네가 그곳에서 숨쉬기 불편하지 않게 산소통이라도 가득 채워주고 싶은 마음일 뿐. 그래도 내가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행일 때가 있어.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찾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도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시작했어. 굴이라는 카프카 소설에 관한 이야기야. 다른 대표작들에 비해서는 생소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흥미로운 점이 많은 소설이었어. 카프카가 죽기 바로 전에 쓴 소설이라고도 하고 위안성이라는 말도 있지. 이쯤 되면 스토리를 맛깔스럽게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기가 참 난감해. 왜냐하면 스토리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거든. 땅속에 굴을 파는 나가 있어. 그게 다야. 시작부터 끝까지 굴 속에서 굴만 파다 끝나. 스토리를 따라 읽어야 하는 소설이 있고 구조 자체가 곧 메시지인 소설이 있잖아. 이 소설은 말하자면 후자에 속하는 듯해.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봐야 하는 소설. 재미있었냐고? 그럴 리가. 사건이랄 것도 돋보이는 캐릭터나 인상적인 대화랄 것도 없는 소설이었는걸. 굴 속에서 혼잣말하고 있지도 않은 침입자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또 굴을 파고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모르겠는 소설에 대고 재미를 운운할 순 없지. 단편치고는 길이도 꽤 긴 편인데 몇 장을 건너뛰고 읽어도 계속 굴 속에서 굴만 파고 있는 거야. 진전되지 않는 공에 전하는 듯한 느낌이 어찌나 답답하던지 미궁에 빠진 기분이었어.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아마 못 읽을지도 몰라.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더라니까. 같은 문장을 2번, 3번 읽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어찌어찌 완독을 하고 나니 간신히 비상구 밖으로 빠져나온 기분이 들더라. 소설이라 얼마나 다행이야. 책을 덮으면 어쨌든 사라지는 세계라는 게. 실제로도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실컷 맞았어.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었는데도 말이야. 굴속 같은 현실을 반영한 알레고리로 이 소설을 이해하는 건 너무 뻔한 독해 같아. 이렇게 암담한 게 현실이지. 아무렴. 그런 달고 다른 말을 하려고 꺼낸 이야기도 아니고. 내게 흥미로웠던 건 그 소설에 등장하는 벼락다지라는 표현이었어.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주인공에게 연상된 창문의 형태가 바로 그 벼락다지였거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더라. 윗짝은 붙박이고 아랫짝만 오르내려 여닫는 창문을 일컫는 말이래. 같은 뜻으로 들창이라는 우리말도 있는데 벼락다지라는 옛말이 훨씬 인상적인 것 같아. 어쩌다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벼락처럼 닫히는 문. 문은 문이 돼 난관이 따르는 문. 절반만 허락된 문.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창문은 그 정도일 뿐이라는 말이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굴속이든 바닷속이든 우주이든 인간에겐 누구나 창문이 필요한 것 같아.
각자가 필요라는 창의 모양이나 크기도 제각각이겠지. 언젠가 시에서도 쓴 것처럼 나는 내 영혼이 문도 창도 없는 새하얀 방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해. 내가 영영 잃어버린 것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어김없이 소환되는 공간이야. 마치 너의 우주처럼 말이야. 거길 떠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결국은 도돌이처럼 되돌아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 이제 더 이상 다른 세계로의 탈출을 꿈꾸지 않고 그냥 거기, 그 방에 흰 벽에 빛이 가득한 창문을 그리기로. 갇혀 있어도, 천국이 아니어도, 지워지면 그만일 창문이더라도 내가 분명히 그렸고 그 과정이 진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굴의 주인공에게 연상된 문처럼 제 아무리 굴속, 물속, 마음속이라 해도 창을 내는 일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질적, 물리적인 창문이기도 하지만 존재론적이고 심리적인 창문일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어쩌면 벼락다지를 통한 환기는 불완전한 것일지도 모르겠어. 윗짝은 붙박이니까 실질적으로 열리는 문은 아래쪽, 즉 절반에 불과할 테고 혹 고정핀이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캄캄하게 닫혀버릴 수도 있겠지. 그렇더라도 그 방식이 최선인 순간이 있었겠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주에 적합한 창은 어떤 방식일까 궁금하다. 다음에 만나면 네가 꿈꾸는 창문의 구체적인 형상과 여닫는 방식에 대해 들어보고 싶어. 그리고 이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난 네 이름이 참 좋아. 이름에 거짓이 없어서. 도망갈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전부이고 전체여야 하는 그런 진실함이 온통 너여서. 밀코메다. 얼마 전 말을 한 상자 선물 받았다. 마 특유의 미끈거리는 뮤신 성분이 위에 그렇게 좋다면서 잦은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나를 걱정해 준 것이었다. 평소 요리를 좋아하고 새로운 식재료에 호기심도 많은 편이라 겁없이 말을 집어들었다. 맨손으로 껍질을 깠다. 들기름에 노릇노릇 구워 먹을 생각에 군침까지 흘려가면서. 잠시 뒤 손등이 무섭게 부풀기 시작했다.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어도 효과가 없었다. 검색을 해보니 막 껍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모양이었다. 평소 꽤나 건강한 편이라고 못 먹는 음식이나 알레르기 같은 건 없다고 자신해 왔는데 이럴 수가. 36해나 데리고 산 몸뚱이인데도 나는 나를 참 모르는구나 싶었다. 불쑥 머리를 스치는 문장이 있었다. 몇 년 전에 쓴 비롯이라는 시의 한 구절. 보드라울 줄 알고 겁없이 만진 복숭아 때문에 벌겋게 부어오르는 손이 있다는 걸. 그건 조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의 주인도 알지 못하는 시간의 일이라는 것이라는 문장이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우리가 흔히 미래라고 부르는 시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혼자 상상하며 써내려간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을 이런 식으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 복숭아가 마로 바뀌었을 뿐 부어오른 손은 시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손이 아니라 진짜 내 손이었던 것이다. 문장이 가지고 있는 주술적 힘. 아플 것이라고 쓰면 정말 아프게 되고 일어날 것이라고 쓰면 정말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배운다. 앞으로 올 시간과 지금 이 시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그러니 이런 발상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과거와 현재의 결과로서 미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실하게 나아가고 발전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지만 미래는 이미 완성형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완성된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처럼 폭죽처럼 펑 우리 앞에 끼어드는 것일지도. 모든 것은 운명의 이름으로 정해져 있으니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신비를 좀 더 깊이 체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인간이듯이 삶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속을 모르겠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서퍼처럼 즐기며 파도를 타보자는 것. 그런 의미에서 밀코메다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상상적 현실이다. 미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은하의 이름은 밀키웨이인데 약 40억 년 뒤엔 안드로메다와 충돌해 새로운 은하가 탄생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탄생한 새 은하의 이름이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의 합성어인 밀코메다라고. 40억 년이라니. 겨우 10개뿐인 인간의 손가락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 먼 시간에게도 이름이 있다. 내일,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게도 없는 이름이. 없음에 있음을 기약하며 이름을 붙이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시의 임무가 아닐까.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복숭아나 만인 무엇이 언제 또 나의 손을 부풀게 할지 알 길 없지만 그 시간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말을 만질 땐 꼭 장갑을 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오늘의 나는 오늘 쓸 수 있는 문장을 쓰면서 이곳에 나를 찾아올 밀코메다의 시간을 기쁘게 맞이하고 싶다. 와야 할 시간은 기필코 오게 되어 있다. 그럴 때 나의 인사는 왜 왔어?가 아니라 왜 이제야 왔어? 이기를 바라며. 끝과 끝, 나타남과 드러남, 세다와 해다, 기억과 추억 등 획 하나, 받침 하나, 글자 하나에 비슷한 듯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이 단어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오묘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말 그대로 한 끗 차이인데 말이죠. 작가에게 있어 이처럼 작은 차이를 잘 알고 글 속에서 자유롭게 구사하는 능력의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